안녕하십니까.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대동여 지도를 들고 조선을 답사한 미국 외교무관 조지 클레이턴 포커와 대구 업성을 찬양한 프랑스 탐험가인 샤를 바라, 깨알같은 기록자 러시아군 장교 카르네프와 미하일 로프의 글, 그리고 죽음으로 인도와 한국을 이어준 군인인 우니나야, 그리고 최초의 아동병원을 세우고 고아를 돌본 대구의 은인인 로버트 피어스, 그리고 한국전쟁터를 누빈 마가리트 히긴스 여기자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겸 피아노 공연가인 세이모 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동여 지도를 들고 조선을 답사한 미국 외교무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23년 조선이 미국과 1882년 수교하고 최초로 서구의 공식 외교사절단인 보병사를 파견한 지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당시 조선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으로 세국을 벗어난 이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며 서구 세계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883년 외교사절단인 보병사를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보병사는 민비의 친조카인 민영희, 그리고 영의정 아들 홍영식과 서광범, 유길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모두 당시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때 보병사와 40여일간 통역한 미국 측 통역 조지 한국인 복구 역시 27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이 청년들은 금세 의기투합했고 결국 민영익이 포크를 조선 주재 외교관으로 요청하면서 함께 기욱해 조선의 개화를 논의했습니다. 1856년에서 1893년까지 생존한 조지 포크는 서구 세계에 최초로 파견된 조선 보병사를 맞이한 미국 측 통역 장교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조선 주재 미국 공사관 무관으로 부임했고 이후 미국 대리공사를 역임하며 조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 21대 대통령 아서는 조선에 대한 호의 표시로 보병사에게 에디슨 전지 조명 장치를 최초로 설치한 미 해군 전기 기관선인 트렌턴호를 제공해 세계 일주를 하고 조선으로 귀환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에 부사 홍영식 일행은 태평양을 건너 바로 귀국해 고종에게 보고하고 정사 민영익과 종사관 서광범, 수행은 변수는 조선인 최초로 12월 1일 뉴욕을 출발해 유럽 각국과 스웨즈 운하를 거쳐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를 지나는 6개월의 세계 여행을 한 후 귀국하게 됩니다. 귀한 여정은 뉴욕과 대서양,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과 마르세유, 파리, 런던, 로마, 스웨즈 운하, 이집트, 인도양, 인도 bombe이, 스리랑카, 홍콩, 나가사키 제물포였습니다. 1884년 5월 31일 보병사 일행과 함께 제물포에 도착한 포크는 바로 미국 공사관 해군 무관으로 부임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실제 주인공 포크가 가마 타고 조선을 조사한 이야기입니다. 포크는 조선에 부임한 직후 1884년 9월과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조선의 경기 지역을 1차 15일 방문하고 2차는 45일 동안 삼남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 조사 시 경상도 지역 여행 기간 중 갑신정변이 발발해서 조선 정세가 급변하는 속에 신변의 위협을 받으며 귀화했습니다. 이후 포크는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초대 푸터 공사의 사직으로 임시 대리공사를 맡아 고종을 비롯한 조선 경제의 주요 자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과의 정치적 갈등이 촉발되자 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국 정부에 의해 대리공사직에서 해임된 후 1887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시야 학원, 현재 도쿄 도시사 대학 강사로 취직하고 일본인 무라세 카네와 결혼했습니다. 조선에서의 경무와 심리적 압박 탓인지 건강이 악화되어 37살 때인 1893년 8월 하코네에서 휴양 중이던 산책길에 심부전으로 사망해 교토의 도시샤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본 기록은 조사 당시의 일기로 당시 조선 관리들의 지방 여행 방식 그대로 가마를 타고 가며 일정의 매 순간을 기록한 가공되지 않은 원사료입니다. 이 기록은 그의 사후 미공개 상태였다가 2007년 사무엘 홀리 교수에 의해 간행되었습니다. 전라 감령 보건자료 확보 과정에서 필자 부부에 의해 화류선 타고 온 포크 대동여 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라는 제목으로 2021년 2월 번역하여 출간되었습니다. 포크가 공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화륜손으로 왔는 사람이라 불러 서구 근대의 상징으로 전기 동력선인 화륜선이 부각되어 책 제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조선을 기록한 서구인의 기록과 미국 외교관 최초 기록 포크 여행기입니다. 개항 이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조선을 방문하고 관련 기록을 간행한 사람들은 50명에 달합니다. 이들 책은 상당수가 번역 출판되었는데 헐버트의 대한제국 멸망사나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은 꽤 많이 알려진 편입니다. 이 시기 기록들은 방문 시기와 기간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대개 서구 우월적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서술이 많지만 조선 사회의 변화를 적시하고 조선에 대한 애정을 적극 피력한 저술도 많습니다.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도 국가별로 특성이 나뉘는데 프랑스는 천주교를 선교하기 위한 측면이, 미국은 경제적 관점에서 조선을 문명화, 서양화하려는 점과 러시아는 영토와 경제 침탈을 염두에 둔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기록에서 사회 문제, 여성 문제, 종교, 민속 등 다양한 조선 사회의 현실과 특징을 언급한 내용들도 보입니다. 포크의 기록은 서구 최초 수교국인 미국 외교관이 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식적으로 각 지역과 지방 관리들을 방문하고 작성된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가마를 타고 가며 조사의 전 일정과 진행 상황을 시간대별로 현장에서 기록해 여과하지 않은 기록의 사실성과 현장성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기록들과는 크게 차별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해군 장교로서 훈련된 역량이 발휘된 것으로 미국 CLA에서 대표적인 휴민트의 사례로 포크를 소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포크는 대동여 지도를 갖고 다니며 일정 전체를 계획하고 현장에서 이를 확인했는데 이는 대동여 지도의 정확성을 인정한 최초의 예의자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 조선의 공식 교통로와 여권, 주막을 이용해 정보통신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 지역의 지질적 특성과 기온, 기압을 최초로 측정 기록해 기상학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금강, 연산강, 낙동강의 수심과 강폭 같은 내륙 수로에 대한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등 1884년 조선의 정황을 정확히 기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다른 자료와는 비교하기 힘든 독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마 타고 온 포크, 대구의 옛 모습을 기록하다는 내용입니다. 포크의 대구 방문은 1884년 12월 5일 7시 반 청도를 떠나 거센 겨울바람을 맞으며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팔조령 고개를 넘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포크 일행은
일행 19명은 12시 3분에 오동원 주막에서 맛있고 훌륭한 밥을 먹고 좁은 협곡길을 지났다. 2시 58분에 사방모 주변에 5분간 쉬었는데 개울 건너편 산 북쪽 끝부분에 수성산성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필자는 포크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현지 조사 때 주변 음식점 주인분의 도움으로 수성못의 원래 이름이 사방못으로 사방에서 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방못이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크 기록 중 사방 모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지도서의 신천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사방산 앞으로 물이 모인다는 내용에서도 사방산이라는 명칭을 확인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대구의 상징 같은 수성못을 설명하는 안내 자료에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조성된 것으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 기록 및 조선시대 자료에 의해 수성못, 즉 원이름 사방못의 역사는 조선 영조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수성못 옆 용두산 토성이 이 기록에만 확인된 수성산성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포크는 신천을 따라가며 본 고인돌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들판 오른편 세 곳에 대략 250에서 30피터, 75에서 90m 간격으로 각각 서너 개씩 거대한 돌이 모여 있었다. 1.5에서 2.5m 크기로 아마도 고인돌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수성못 근처 신천 주변 1km에 걸쳐 있는 대구시 기념물 12호 상동 지성묘군을 말하는 것으로 1884년 최초로 대구 지역 고인돌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포크는 조선에서 본 최고의 돌다리로 대구 서문 앞의 돌다리 팔서교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남동쪽 모퉁이에서 서문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렸다. 거리는 사람과 가축 무리로 내내 붐볐다. 서문에는 훌륭한 아치형 돌다리가 있었다. 두 개의 아치가 있고 매우 평탄하며 대칭을 이루었다. 여러 부분에서 조선에서 본 다리 중에 가장 최고였다. 개인지 호랑이인지 모를 머리 조각상이 중심 부분에서 길 높이로 도출되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포크가 기록한 대구 서문시장 근처의 돌다리를 찾기 위해 서문시장 일대를 헤맸으나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귀뜸으로 서문시장에 옮겨진 사실과 달섬 문 앞에 있었던 조선 최고의 돌다리 사진을 구할 수 있어 기록에 부응하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구 양령시입니다. 포크가 방문한 대구에서는 당시 열흘째 거대한 큰장 양령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장터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모든 주막과 거리가 사람들로 넘쳐났고 모든 방향의 길 위의 사람들도 역시 가득 찼다. 이런 시장은 장이었지만 령이라고 불렸다. 함흥, 공주, 전주, 대구에서 해마다 겨울과 봄에 두 번 열리는 시장에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대구령은 10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열려 15일간 계속됐습니다. 모든 것이 대량으로 팔리고 교환됐지만 주요 판매 품목은 약초였습니다. 이런 령에는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대구에서 열리는 령이 단연코 조선에서 가장 컸습니다. 오늘 길에서만 틀림없이 4,000명의 사람을 봤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편 포크는 대구 서문다리 근처 어느 집 문에 소나무 가지가 매달린 새끼줄이 쳐져 있고 잘 차려입은 여인과 하인 한 명이 음식 접시로 가득 채워진 상을 들고 문간에서 병든 집주인을 치료하기 위해 무당과 함께 기도하는 이야기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140년 전 대구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통해 잊힌 우리 역사와 삶의 모습을 찾는 작업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구 읍성을 찬양한 프랑스 탐험가 샤를 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행렬을 지어 오랫동안 성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높은 성벽의 장관을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는 가마를 타고 성벽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길은 베이징성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대구 읍성은 베이징성과 마찬가지로 도시 전체를 둘러싼 평행 사변형 모양이었습니다. 각 성벽의 한가운데 요새처럼 웅장한 성문이 있고 그 위에는 멋진 누각이 있었습니다. 누각 안에는 과거의 역사를 묘사한 그림과 편액들이 걸려 있었고 거기서 나는 황금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가을 들판을 굽이치며 흘러가는 금호강을 황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발 아래로 이 큰 도시의 길과 광장, 건물들을 펼쳐졌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초가집들이 빼곡했지만 양반들이 살고 있는 읍성 중심에는 멋진 기와집들이 있었습니다. 용마로부터 살짝 위로 돌린 처마까지 기와지북은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져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양식으로 지어진 두 채의 사찰과 한문을 가르치는 큰 학교인 향교와 감령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샤를 바라의 조선 기행에 나오는 이 글은 몇 번을 읽어도 기분 좋은 대목입니다. 대구 읍성을 언급할 때마다 인용되는 바라의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박중량과 일본 무리배들에 의해 파괴된 대구 읍성의 아픈 기억만 되새겨졌을 것입니다. 샤를 바라 민속 유물 수집을 위해 조선에 오다입니다. 샤를 바라는 자칭 탐험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프랑스 교육예술부로부터 한국의 민속 유물을 수집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은 그 덕분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는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북아메리카, 인도, 캄보디아를 두루 섭렵한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또 쿠릴 열도에서 큐슈까지 일본을 여행하고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에 대해 연구한 데다 파리의 동양학 연구회 모임인 중국 일본학 연구회 회장을 지낸 적도 있었으니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적임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라가 조선에 온 것은 1888년으로 2년 전인 1886년 한불 수교 조약이 맺어짐에 따라 초대 공사인 콜랭 드 플랑시가 조선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였습니다. 바라는 중국 옌타이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를 통해 조선에 입국해 한양의 프랑스 공사관에 머물며 플랑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국 민속품을 사들였습니다. 프랑스인 여행가가 한국 유물을 사러 왔다는 소문이 퍼져나가 매일 아침 장사꾼들이 바라가 묵고 있는 프랑스 공사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공사관의 한국어 통역이 장사꾼들과의 흥정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라의 관심은 회화나 조각 같은 미술품이 아니라 오로지 조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민속학적 가치를 가진 유물에 있었습니다. 바라는 장사꾼이 갖고 온 물건을 세심하게 선별하고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저 찾아오는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한양 도성과 거리를 구경하며 한양 사람들의 의식주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직접 상점에 가서 공예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사이사이 하멜의 포류기에서부터 외국인들의 여행기를 탐독하며 조선 여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바라는 여행 일정을 계획하며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소를 훼손한 독일인 오페르트를 비롯해 윌리엄 칼스, 사이에롱 대령 등이 남긴 여행기를 탐독한 후 이들이 이미 한양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답사기를 내놓았으니 자신은 한양에서 부산에 이르는 지역을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락스 또한
플랑시 또한 이 계획에 적극 찬성하며 반드시 경상도의 중심 도시인 대구에 꼭 들르라고 추천했습니다. 민속학적으로 흥미로울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한양에서 수집한 물건들을 프랑스로 보낸 후 바라는 조선 여행길에 올랐는데 이때 일행은 바라와 통역관, 호위하는 병사, 프랑스 요리에 정통한 중국인 요리사, 마부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타고 가는 용도 외에 짐도 실어야 하니 말도 8마리나 되었습니다. 이때 바라의 손에는 플랑시가 수완을 발휘해 조선 정부로부터 받은 통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좋은 숙소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물품과 국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금을 지니고 다닐 경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했습니다. 관공서에서 바라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선지급해주면 나중에 프랑스 공사관에서 정산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바라 일행은 배로 한강을 건넌 후 경기도, 충청도, 속리산, 문경, 상주, 대구, 밀양, 부산까지 6주간에 걸쳐 조선의 남부 지역을 종단했습니다. 훗날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라 여행기가 정확하게 날짜별로 기록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지만 바라는 가는 곳마다 조선의 자연과 사람들, 민속, 신앙 등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샤를 바라와 대구 그리고 김해 박물관입니다. 프랑스의 추천도 있었거니와 특히 대구에서 바라는 특별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접대도 성대했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김명진은 그를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었고 감령 객사의 방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바라가 완곡하게 사양하자 관찰사는 대신 그에게 호위군사를 붙여주고 대구 읍성을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앞의 글은 바로 그때 바라가 대구 읍성과 성안을 둘러보고 남긴 것입니다. 관찰사는 바라에게 닭이며 달걀과 과자, 감 등 선물을 보내왔고 다음날 아침 떠날 때도 100여 명에 가까운 감령의 군사들이 그들 일행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바라 관찰사는 이런 융숭한 대접에 보답하는 뜻에서 프랑스로 귀국한 후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또 관찰사는 호의는 호의로 갚는 게 우리의 예법이자 정서입니다 하면서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대나무 발 넉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라에게 예의를 중시한 조선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책에서도 이런 의식이 미래의 조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피력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한 바라였지만 그가 여행기를 남긴 곳은 조선이 유일합니다. 곳곳에서 제국주의의 관찰자 시선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만큼 그가 조선에 대한 좋은 기억을 여러 군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이 민속학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곳이라며 한국행을 만류했던 동료들 보란 듯이 바라는 1890년부터 파리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강연을 하고 신문에 한국 여행기를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1888년의 여행에서 바라가 구입한 한국 민속품은 바라 컬렉션으로 불렸는데 이 중 일부가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남겨진 사진을 보면 부부의 방과 양반의 방을 재현하고 소년과 여인, 양반, 궁중무의 등이 조선 전통 복식을 한 마네킹과 병풍, 가마, 목어, 삿갓, 천하 대장군 장성 등을 전시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바라는 이 유물들을 국가에 기증했고 유물은 트로카데로 민속학 박물관으로 옮겨져 상설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예사들이 문자를 사용하고 오래된 역사를 지닌 문명권에서 수집된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박물관 성격상 맞지 않다고 반대하여 1891년 김해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1893년 4월 11일 김해 박물관 3층 이에나
갤러리에 바라의 소장품이 주가된 한국의 종교와 민속 유물관이 개관하게 됩니다. 이때 바라와 함께 유물을 분류하고 전시 설명성을 만든 이가 바로 상하이에서 김옥균을 쏜 홍종호였으니 김해 박물관의 한국실은 한불역사교류회에서 많은 사연을 지닌 곳이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라는 전시실을 개관한 지 겨우 열흘이 지난 4월 22일 폐혈증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바라의 죽음과 그 몇 달 뒤에 홍종호가 귀국하는 바람에 전시실 오픈과 함께 준비 중이던 도록을 끝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김해 박물관 역시 고고학 유물과 미술품 중심의 동양미술 전문 박물관으로 그 성격이 개편되면서 한국실은 대폭 축소되었고 김해를 떠난 바라의 소장품 일부는 2차 대전 때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뿐 그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김해 박물관 한국 컬렉션에는 이우환, 이타미 준 등의 기증품과 더불어 바라의 소장품이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김트리오의 연안부두가 되겠습니다. 어쩌다 한번 오른쪽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맘마다 설레게 하나 우리의 꿈을 두고 떠나는 데야 갈매기 우는 마음 너는 알겠지 말해다오 말해다오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울고 배 떠나면 나도 운단가 안개 속에 가물가물 정든 사람 손을 흔드네 저무는 연안부두 외로운 불빛 홀로선 네 마음을 달래주는데 말해다오 말해다오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계속하겠습니다. 깨알 같은 기록자 러시아군 장교 카르네프와 미하일 로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년도 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꼭 들려보는 진보초 책방 거리에 동양당 서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불교 서적을 비롯해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관련 고서와 역사서를 주로 취급하는 곳입니다. 서가를 둘러보다 조선 여행기라는 제목에 끌려 작은 문고판 책자를 펼쳤는데 책의 서문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의 원수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서 엮는
동방 제국의 러시아 여행가들 시리즈의 하나로 1958년 모스크바 동양 문헌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일본어 번역판은 1985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조선을 유행하고 책을 냈는데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서 번역서가 나왔다고 이때까지 이사벨라 비숍이며 샤를 바라 같은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러시아인의 조선 여행기는 처음인데 이건 분명 횡재야. 네, 이 책은 1895년에서 1896년 사이에 조선을 여행한 러시아인의 기록 5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에서부터 경상남북도 지역을 답사한 여행기 한 편을 골라 소개합니다. 여행 아니고 정찰 또는 연구, 그 속내가 궁금하다입니다. 여행기를 소개하기에 앞서 19세기 말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자면 조선을 답사한 최초의 러시아인은 1854년 조선의 연안을 항해하고 측정했던 극동 정권 사절단의 팔라다호와 올리부차호 성조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여행기는 팔라다호에 동성했던 작가 이반 콘자로프의 소설 전함 팔라다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러시아 영토 중 극동 지역 남부인 우수리 지역이 러시아에 병합되면서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이 일대에는 지주나 관리의 압박을 못 견뎌 국경을 넘는 조선인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농민들이었습니다. 실크로드 탐험가로 유명한 프레젤 발스키가 1867년부터 1869년까지 우수리 지역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 촌락을 조사했을 무렵 18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견지하던 때라 외국인 입국을 불허하는 건 물론이고 자국민과 외국인의 교제나 국외 이주를 철저히 금하고 있던 터라 이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했지만 극동 지방에서 미개간지 개발을 꾀하던 러시아 당국은 조선인의 이주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 이주민은 더욱 늘어나 1884년 즈음에는 이미 9천여 명의 조선인이 연해주에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조선의 쇄국 정책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조선은 매력적인 시장이요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적격이었습니다. 조선과 러시아는 1884년에 동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외교관도 수립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러시아인에 의해 체계적인 조선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행기의 주인공은 러시아군 참모본부 카르네프 대자와 동시베리아 정규군 제3대대 소속 미하일 로프 중위입니다. 이들의 조선 답사는 한가로운 여행이 아니라 군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비밀스런 정찰은 아니었고 러시아 외교부를 통해 조선 정부와도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기를 읽는데 자꾸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깨알 같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라고 생겼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답사한 도시의 면적과 인구는 물론이고 강의 수심과 폭, 그곳의 지형과 암석 재질, 특산물과 특산업, 심지어 소 마리 몇 마리인지 벽시 한 대를 뿌리면 쌀을 얼마나 수확하는지까지 다 조사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에 대한 정보를 다 털어간 셈이죠. 타국의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방방곳곳을 사사시 조사하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다니 심지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지방 수령의 환대까지 받았고 1896년 1월 20일에는 고종 황제를 개인적으로 아련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별궁에 칩거하다시피 한 고종이 이를 만난 건 러시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자
훗날 아관 파천의 복선까지 느껴집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슬픔과 안타까움을 달래며 이제 이들의 여정과 그들이 본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의 눈으로 우리 땅을 속속히 들여다보다입니다. 이 여행기는 1895년 12월 8일부터 1996년 4월 25일까지 러시아군 대자 카르네프와 중위 미하일로프가 당시 조선의 남부 지역을 답사하고 남긴 여행기며 필자는 카르네프입니다. 그가 조선 답사를 명한 것은 1895년 11월 8일 하라로프스크에서였습니다. 그는 즉시 미하일로프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자바이칼 카자크 군단 소속 카자크 병사 4명과 조선어 통역 1명 그리고 카자크 동력 1명 이렇게 6명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으로 입국했는데 바로 조선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환준 때문이었습니다. 여행 경비를 휴대하기 좋고 또 서울이나 부산의 일본 여행에서 쉽게 환전이 가능한 달러로 바꾸려면 나가사키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카르네프 일행은 12월 7일 밤 나가사키에서 부산을 경유해 제물포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때 카르네프 손에는 일본에서 제작한 42,000분의 1 한국 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배로 부임하는 중국, 일본 담당 무관 보가크 대자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산에 도착한 이들 일행은 관세청에서 조선 정부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전달받습니다. 요즘의 비자에 해당하는 호조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숙박한 곳은 일본인 거주지였는데 그곳에서는 5,000여 명의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은행, 학교, 신사가 세워지고 유럽과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성업 중이었습니다.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영국인 또한 10년째 부산 거주 중이라 조선어가 능통했습니다. 하니 당시 개항장의 활발한 분위기가 짐작됩니다. 이들은 다음날 바로 종두법을 보급한 동네 관찰사 지석영을 방문했습니다. 지석영은 그들을 환대했고 또 일본인의 눈을 피해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저녁에 이들의 숙소를 방문해 2시간가량 러시아의 법률과 관습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또 조선어 통역에서 러시아에게 거주하는 조선 이주민들의 사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부산만의 지형과 규모, 세관의 수출입, 품목과 액수, 일본인 거주촌 현황 등을 조사하고 말을 빌려 길을 나섰습니다. 부산, 동래, 언양, 경주, 영일, 홍해, 영주를 거쳐 풍기를 지나 카르네프 일행은 단양, 여주를 거쳐 서울에 도착해 러시아 공사의 주선으로 1월 20일 고종을 아련하게 됩니다. 국상 중이라 외교 사절의 공식 접견을 불가하던 때였는데 이 만남이 성사된 것은 어쩌면 20일 뒤인 아간 파천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이 고종을 만났을 때 태자 후에 순종이 동석했는데 카르네프는 고종을 매우 호감 가는 사람으로 표현한 반면 태자에 대해서는 낯빛이 좋지 않아 마치 병자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고종은 이들에게 여행 중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짧은 아련 이후 그들은 대원군의 초대로 운영궁에 가서 차 대접을 받았습니다. 카르네프는 자기가 들은 바를 정리하며 명성 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 일본의 파렴치함을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조선 군대의 복식과 무구 견본을 입수한 후 그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수원, 공주, 광주, 목포, 마산을 거쳐 부산에서 다시 기로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기록했을까? 여행기 중 경북 지역과 그 인근에 대한 기록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양에서 경주까지입니다. 7명의 일본의 청량 기사를 만났습니다. 현지 주민의 이야기로는 일본인들이 원산에서 부산까지 청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양 서쪽 8km 떨어진 잔둥에서 검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주 남산에서 이어지는 지맥에서는 붉은 빛을 띤 투명한 돌이 채취되는데 옥돌이라 부르며 안경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고분군과 첨성대, 성덕대왕 신종을 보았습니다. 경주 읍내 인구는 700호에 3,000명이고 1894년 전염병이 유행해서 가축이 전멸하다시피 했고 3년 연속 흉작으로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경주 군수가 100루블짜리 러시아 지폐에 관심을 보이길래 내가 갖고 있던 지폐 50면을 꺼내서 우리는 이걸 어디든지 가지고 간단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데 당신의 나라의 돈은 같은 액수를 옮기는데 말이 150마리나 필요하지 않냐며 그를 자극했습니다. 군수는 맛있는 요리와 술을 대접해 주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은 건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주로 여인들이 물레로 실을 자아 면포를 짜는데 국내 소비와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면화 최대 생산지인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는 면화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용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 면이 일본 면보다 품질이 좋고 현지 면표의 규격은 약 160피트, 길이 14피트이며 가격은 1달러에서 1.5달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르네프는 경주 부분에서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의 보고서를 인용해 동학과 그 창시자 최재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일에서 영해까지입니다. 암황석 석회암이 노출된 암계로 이루어진 산록 사이로 난 좁은 산길을 지나 경주에서 영일현으로 갔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평야에 입지한 곳인데 인구는 200호고 6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근에 옹기를 굽는 곳이 있어서 영일현 장날이면 상인들이 옹기를 팔러 옵니다. 영일만 근처 마을에서 소를 이용해 소금을 채취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포물선을 이룬 염전 바닥에 끓여낸 소금을 포함한 흙을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그 물을 가마솥에 넣고 하루 종일 끓인 다음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통나무를 양쪽에 걸친 후 소금 상자를 올려놓고 간수를 뺍니다. 보통 한 번에 1700kg의 물을 부어 하루에 245에서 330kg의 소금을 얻게 됩니다. 홍해에서 해안선을 따라 청하, 영해까지 갔습니다. 주변으로 큰 어촌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농사도 짓습니다. 산비탈에서 논들이 있고 어업과 제염업으로 세대당 3만냥 정도 수입이 있지만 그걸로는 양식조차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청하 인구는 120호에 380명이고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영덕은 2000호에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영해에서 멀지 않은 고개를 넘을 때 암석 표본을 채집했는데 분석 결과 질이 낮은 석탄이었습니다. 영해 인구는 200호에 800여 명 정도로 작은 도시인데 오래된 읍성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북 쪽에 있는 많이 수심이 얕아 정박이 가능한데 바람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주민 얘기로는 영일현 남쪽 10km쯤 되는 곳에 파도도 심하지 않고 배가 정박하기 좋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한 마지기당 3,000양의 조를 바칩니다. 축산항을 가리키는 주민들이 묻지 않는 걸 말했을 일은 없을 테고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태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영해에서 영양까지입니다. 영양으로 가는 길이 너무 좁고 험해서 사람도 말도 무척 고생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으니 작은 산신각이 있는데 벽에는 호랑이를 타고 있는 노인이 그려져 있고 그 지역에는 호랑이가 많아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지방 수령의 허락 없이는 호랑이를 잡을 수가 없고 잡은 호랑이 가죽도 바쳐야 했습니다. 영양에 있는 여관에서 헐벗고 굶주린 소년을 만나 아이에게 음식과 옷을 주었습니다. 물어보니 7살이라 해서 7년이라는 의미에서
세미레트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이는 고아였고 가마실 출신이라 했는데 나중에 가마실이 어디냐고 물으니 아궁이를 가르쳐 다 같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침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 소년에게 새 한복을 해서 입혔습니다. 영양은 중간 정도 되는 고을로 인구는 200호에 7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기에서 수능까지입니다. 1896년 1월 3일 영양에서 둘로 갈려져 미하일로프는 북쪽길을 택해 수능을 거쳐 풍기로 가고 나는 바로 풍기로 향했습니다. 풍기에서는 가축이 많이 기르고 있었고 골짜기 전역에는 농가 밭이 있었습니다. 인구는 400세대며 1200명이 있습니다. 근처에 돌이 많아 밭은 전부 돌담으로 구획되어 있고 길 양쪽으로 돌을 쌓은 성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미하일로프가 수능으로 오는 길은 작은 도랑과 논이 있는 계곡들이 연이어져 있었습니다. 수능 인구는 250세대의 주민은 1,000명을 헤아립니다. 수능 북쪽 약 30에서 40km 떨어진 곳에 불법으로 조성된 금광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풍기로 가며 3개의 고개와 2개의 강을 건넜습니다. 풍기 서쪽으로는 높은 산이 연이어져 있고 봉우리들은 머리에 눈을 이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경사가 급하고 눈이 덮여 기다시피 하여 내려왔습니다. 험한 사면에는 침엽수가 무성했는데 숲에서 주민들이 장작용 나무를 채벌하고 있었습니다. 풍기장에 가서 팔기 위해 장작을 가득 실은 한 무리의 솥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송소희의 내 나라 대한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부터였는지 나이
예, 이번에는 죽음으로 한국과 인도를 이어준 군인 운이나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중턱에 있는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유엔 한국 위원단 인도 대표로 한국에 왔던 인도 군인 운이나야 대령의 기념비입니다. 그는 1950년 8월 12일 낙동강을 두고 북한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외관 전선을 둘러보던 중 지뢰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전쟁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유해를 지금의 수성구 범어동 주일골에서 화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당시 조재천 경북지사는 각계의 성금을 모아 같은 해 12월 7일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순직 당시 39살이었던 그에게는 아내 비말라와 2살 된 딸 파시비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순직 후 한국을 찾았던 아내 비말라야 여사는 201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딸 파시비모 한 씨는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뜻을 알리는 편지를 수성구청에 보내왔고 마침내 2012년 8월 24일 나야 여사의 영현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수성구는 나야 대령의 고향인 인도 푸네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고 매년 현충일에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초의 아동병원을 세우고 고아를 돌본 대구의 은인 로버트 피어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구호개발인 NGO 월드비전, 척박한 아프리카의 시골 마을에서 우물을 파고 굶주리고 병든 어린이들을 돌보는 월드비전의 활약은 우리가 TV를 통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월드비전의 탄생 계기가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한 것임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월드비전을 창립한 로버트 피어슨은 미국 일리노이주 포터디지 출신의 침례교 목사이자 선교사로서 한국 전쟁 발발 직전 한국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부흥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한 선교 단체 창설에 착수했고 1950년 9월 22일 월드비전의 모태가 되는 세계 기독 선명회를 조직합니다. 그의 12월 종군기자 자격으로 입국한 그는 전쟁의 참상을 담은 영화를 제작해 미국에서 상영하며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피어스는 특히 전쟁고아 돕기에 주력했고 그가 킹급 원조를 통해 제공한 5만 불 덕분에 1953년 10월 대구 동산기독병원에 한국 최초의 아동병원이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미망인과 한센병 환자, 농아와 맹아들을 위한 수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예일인 선교단에서 운영하는 대구의 맹아원을 지원하는 한편 1954년에는 대구 농아학교를 건립해 수화와 점자를 가르치는 동시에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한국전쟁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인 피어스가 뿌린 씨앗은 한국을 원조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최초의 아동병원을 세우고 고아를 돌본 대구의 은인 로버트 피어스는 은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터를 누빈 기자 마가리트 히긴스입니다. 기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풀리츠상을 1951년 풀리츠상 위원회는 한국 전쟁을 취재한 종군 기자들을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수상자 중 화제에 오른 이는 마그리트 히긴스로 최초 여성 수상자입니다. 그는 한국 전쟁을 취재한 300여 명 종군 기자 중 유일한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에서 메간 폭스가 맡은 역의 모델이 바로 그녀라고 합니다. 1950년 뉴욕 헤럴드 트리뷴 도쿄 지국장으로 근무하던 히긴스는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군용 전화를 이용해
말로 기사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포탄이 쏟아지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을 목격하면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면 워커 중장이 대구 공항에서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도쿄로 쫓아보내기도 했지만 그녀는 메가더 장군으로부터 추방 철회 명령을 받아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취재 때도 전례가 없다며 군함 성선이 거부됐지만 고분고분 그걸 받아들일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땅바닥에서도 잠을 자고 더러운 옷을 몇 주씩 입으면서도 불굴의 용기로 한국 전쟁의 중요한 순간들을 직접 목격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그녀는 저서 월 인 코리아를 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스탈린 사망 이후에 소련, 베트남 등 힘든 곳을 다니며 취재했고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페인 프랑코 총독을 독점 인터뷰하는 등 맹활약하던 그는 베트남전 취재 중 풍토병에 감염돼 1966년 4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및 공연병 군인인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교한 곡 해석과 연주를 넘어 인생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음악 다큐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입니다. 에단 호크가 같이 출연해 흥미를 더했던 이 영화의 주인공 세이모어 번스타인은 10대의 콘서트를 열고 피아노의 신동 소리를 들었던 연주자이자 쇼팽 연주 해석 등 피아노 교습에도 탁월한 저서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대구와도 인연이 깊고요. 23살 때 미 8군에 입대해 1951년 4월 인천에 도착한 그의 주특기는 공연병이었습니다. 비록 피아노 옆에 총을 놓아두고 연주해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최전방에서 장병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전역 후에도 한국을 찾아 연주회를 하고 자신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자격으로 방문해 당시의 전우들을 앞에 두고 공연을 가졌습니다. 번스타인은 한 인터뷰에서 대구에 있을 때 피아노 조율사를 소개해 주는 등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은혜 선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6.25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믿네